안녕하세요. 저는 소름 돋는 진실을 감춰온 사람들에게 제대로 응징을 한 70대 여성입니다.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겪어왔지만 이번에 있었던 일은 제 인생을 다시 되돌아보게 됐어요. 믿었던 아들과 며느리가 이토록 꽁꽁 진실을 숨겨올 줄이야 꿈에도 상상 못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때의 여파로 저와 남편은 고민 중에 있는데요.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오늘 여러분들께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흰 젊었을 적부터 흑염소탕을 팔았어요. 남편과 정말 열심히 운영하면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정말 똑똑하고 공부도 참 잘했어요. 그러다 보니 동네에선 수재라고 불리울 정도였죠.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턴 정말 매일같이 동네 아줌마들이 절 붙잡고 말을 걸 정도였답니다. 아이고, 준범 엄마. 준범이 요즘 뭐해? 학습지라도 하는 거야? 아니면 학원 같은 거 보내나? 아니, 이번에도 준범이가 학교에서 1등 했다며. 대체 어떻게 공부시켰어? 어? 비법 좀 제발 알려줘봐. 비법은 무슨, 그냥 문제집 하나 풀리게 하는 거지 뭐. 진짜 준범 엄마 부럽다, 부러워. 우리 애들은 아무리 책상 앞에 앉으라고 해도 5분도 안 돼서 일어나는데, 어떻게 준범인 문제집 하나 풀면서 전교 1등을 안 놓쳐. 정말 부럽다, 부러워. 이렇게 동네에서도 부러움을 살 정도로 저희 아들은 참 공부도 잘하고 똑똑했습니다. 공부뿐만이 아니라 아들이 심성도 착하고 운동도 잘해서 교우 관계도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 주변에선 너무 부럽다는 소리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딸은 아들과는 아주 달랐어요. 어릴 때부터 공부엔 영 취미가 없었고 잘하지도 못했었거든요. 아들과 똑같이 문제지을 사서 풀게 하면 딸은 1분도 되지 않아 자리를 휙하니 떠나버리곤 했죠. 어릴 때야 별 생각을 하진 않았었지만 딸이 학교에 들어가면서 오빠와 계속 비교가 되니 딸이 엄청 속상해할 때도 있었어요. 엄마, 나 오늘 무슨 일 있었는지 알아? 아니, 선생님들이 오빠는 그렇게 잘하는데 왜 난 맨날 남아서 공부하냐고 그러잖아. 오빠는 오빠고 난 난데 왜 맨날 난 오빠랑 비교당해야 돼? 아휴, 진이야, 너 그런 소리 듣고 속상했구나. 진짜 오빠 싫어. 오빠 싫다고. 학교뿐 아니라 어딜 가서든 딸은 아들과 비교를 참 많이 당했고 늘 속상해하고 슬퍼하곤 했습니다. 사실 아들은 뭘 해도 척척 잘하는데 딸은 뭘 해도 잘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렇지만 딸은 심성이 참 고왔습니다. 아들은 공부하느라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턴 저희 일을 거들어주지 못했었는데 딸은 내내 학교에 갔다 오면 저희 식당에 와서 도와주곤 했어요. 진이야, 집에 가. 엄마랑 아빠가 해도 되니까 넌 얼른 집에 가서 씻고 쉬고 있어. 아이, 왜? 내가 도와줄게, 엄마. 엄마도 힘들잖아. 네, 네, 가요. 엄마, 여기 육수 추가해달래. 착하고 무엇보다 효심 깊은 딸을 볼 때면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다른 거 몰라도 딸은 참 성실했거든요. 그런 딸이 고등학교 졸업하고서 미용사로 일을 시작했을 땐 정말 너무나 기뻤습니다. 평소에도 그쪽 분야에 관심이 많았던 딸은 졸업 후에 스스로 자격증 준비도 하고 여기저기 면접도 보러 다니며 미용실에서 인턴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스스로 척척 자기 앞길을 헤쳐나가는 딸의 모습을 보니 참 대견하고 듬직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 월급이 그다지 많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딸은 하루 종일 정말 밤늦도록 고생고생하면서 일하며 번 첫 월급을 저희 부부에게 고스란히 가지고 왔을 때 정말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엄마, 아빠, 이거 내가 번 첫 월급이야. 내가 꼭 엄마랑 아빠한테 주고 싶었어. 이걸로 맛있는 거 사 먹어. 많지는 않은데 나중엔 나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줄게. 아휴, 진이야. 마음만이라도 고마워. 근데 이걸 엄마랑 아빠가 어떻게 받아? 네가 그렇게 고생해서 번 돈을
괜찮으니까 넣었어. 괜찮다니까 그러네. 내가 이거 꼭 엄마랑 아빠한테 첫 월급 선물로 주고 싶었다니까. 얼른 받아. 대신 나중에 나 미용실 차리면 엄마랑 아빠가 꼭 내 첫 번째 손님 해주는 거다. 한번 삐뚤어지지 않고 곧고 올바르게 자란 딸은 그렇게 미용실에서도 열심히 배우며 일을 했고 결국엔 동네에서 작은 미용실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딸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건 머리가 똑똑한 게 아니라 성실함이구나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죠. 딸과는 다르게 아들은 좋은 대학을 들어가게 되었고 대학 시절 내내 좋은 성적을 거두며 졸업도 했습니다. 그런데 탄탄대로 누가 봐도 부러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아들은 취업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졸업 후에도 여기저기 이력서를 내봤지만 이상하게 취업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죠. 결국 오랜 취업 준비 기간을 거치며 아들은 눈을 낮춰 중소기업으로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아들은 취직 후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아들, 딸 모두 자기 앞길을 스스로 잘 헤쳐나가는 걸 보며 저희 부부는 이제 둘 다 결혼을 하면 모든 게 다 끝나는구나 생각을 했었죠. 딸은 20대 후반의 사이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사위는 참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딸을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딸과 사이는 쉬는 날에 종종 저희 가게를 오곤 했어요. 장모님, 저기 앉아 계세요. 오늘은 제가 식당 서빙 다 하겠습니다. 아우, 이 무거운 걸 어떻게 장모님이 드셨어요? 얼른 저기 앉아 계세요. 아유, 괜찮은데 자네 쉬는 날까지 이렇게 와서 고생해서 어쩌나. 고생은요, 무슨. 장모님 힘드신 것보다 저희가 와서 좀 도와드리는 게 좋죠. 그러니까 저희 있을 때 편히 좀 쉬세요. 그렇게 딸과 사이인 저희 부부를 참 잘 챙겼고 동네에선 딸이 효녀라고 좋겠다는 소리가 자주 나왔습니다. 참 딸이 어릴 땐 그렇게 오빠보다 못하느니 했던 사람들이 딸이 크고 나서 저희를 잘 챙기고 잘하니까 그땐 또 딸이 최고네 어쩌네 그러더라고요. 그 뒤로 딸과 사이는 정말 둘이서 열심히 생활을 했고 차곡차곡 돈을 벌어 좋은 아파트도 장만하고 딸도 하나 낳아 오순도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 딸이 행복하게 가정을 꾸리는 걸 보며 아들 또한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잘 꾸려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러다 아들이 30대 중반이 되었을 때 결혼하고 싶은 여자라며 집으로 여자친구를 데리고 온 적이 있었어요.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며느리감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첫인상은 너무나 곱고 예뻤습니다. 누가 봐도 참 미인이다 싶을 정도로 정말 예쁜 처자더군요. 그렇게 둘이 결혼하겠다며 인사를 오니 저와 남편은 이것저것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물어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좀 충격적인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자신의 엄마가 친모가 아닌 계모라는 거였어요. 실은 저희 엄마가 제 친모가 아니라 계모세요. 제 여동생도 아빠랑 지금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이복 동생이고요. 제 친엄마는 6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아이고, 그렇구나. 그런 산이 있는 줄은 몰랐네. 그런데 그때 아들의 여자친구가 갑자기 또르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 무척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아이고, 왜 그러니? 우리가 혹시 반대할까봐 그래? 우린 그런 거 괜찮어. 아무렇지도 않어. 왜 울고 그래? 그게 아니라 어머님, 아버님께서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제가 너무 감동받아서요. 사실 저 어릴 때부터 새엄마한테서 시달리면서 컸거든요. 항상 제 여동생만 챙기고 전 뒷전에 이렇게 따뜻한 밥 먹는 것도 오랜만이라 죄송해요. 세상에, 아니다, 아니야. 네가 참 힘들었겠구나. 얼마나 고됐으면 이거 밥상 받은 걸로 이렇게 울어. 아유, 울지 말어. 그 큰 눈에서 또르르 눈물이 뚝뚝 흐르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안쓰럽고 불쌍했는지 모릅니다. 옆에서 아들은 자기 여자친구를 토닥이며 달래고
저와 남편도 어쩔 줄 몰라 했었어요. 저희 때도 그렇지만 새엄마가 들어오면 차별받고 자란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제 주변 지인들 중에서도 그런 지인들이 종종 있어 들었던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일들을 예비 며느리가 겪었다고 생각하니 참 마음이 미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저흰 아들의 결혼을 허락해주게 되었어요. 며느리도 참 착하고 참하고 심성이 고와 보였습니다. 결혼 허락이야 어렵지 않았지만 사실 걱정되었던 건 바로 상견례였어요. 며느리의 새엄마 성격이 보통이 아니라고 하니 상견례 자리에서 혹시나 무슨 일이라도 생기진 않을까 내내 걱정이 되더라고요. 정말 잔뜩 긴장한 채로 상견례장에 나가게 되었는데 정말 저희 부부는 너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자리에 누가 봐도 정말 고상하고 고운 안사돈께서 앉아 계셨거든요. 저희보다 일찍 도착을 해 기다리고 있었던 사돈 네 분께선 저희가 들어가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정말 정중하게 인사라며 저희를 맞아주셨답니다. 안녕하세요.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중간에서 만나도 되는데 저희 지역 쪽으로 상견례 장소를 정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전 유리 엄마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어머, 사부인, 안녕하세요. 전 준범이 애미 되는 사람입니다. 처음 우리 예비사위 봤을 때 참 훤칠한 인물이 좋다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뵈니 예비사위가 두 분을 참 많이 닮았네요. 그럼 앉으실까요? 식사하시면서 편하게 얘기 나눠봐요. 예비 며느리에게 들었던 것과는 다르게 예비 안사도는 상견례 내내 표정도 밝으셨고 말투에서도 까탈스러운 느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편안하게 상견례가 치러졌어요. 표독한 계모라곤 하나도 느껴지지 않을 정도라 저흰 이게 무슨 일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상견례가 끝나고서 아들에게 슬쩍 말을 했는데 아들이 저희에게 하는 말을 듣고선 좀 놀라긴 했어요. 준범아, 그런데 생각보다 안사돈께서 괜찮으신 것 같던데? 아, 그게 유리가 엄청 사정사정 부탁을 했대. 제발 좀 조용히 넘어가자고. 그래서 그런가 봐. 원래는 안 그러시는데 갑자기 저러시네. 그래도 어른들 만난다고 신경 쓰시는 모양이야. 솔직히 아무리 신경을 쓴다고 해도 저렇게까지 사람이 달라질 수 있나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진 며느리의 말이 더 맞다고 생각했었죠. 그렇게 아들이 결혼하고서 처음엔 잘 사는 듯 했습니다. 둘이서 모은 돈이랑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마련하고 열심히 둘이서 잘 꾸려나가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씩 집으로 올 때면 뭔가 큼직큼직한 것들이 바뀌어 있곤 했습니다. 처음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이 차를 바꿨더라고요. 준범아, 너 차 바꿨니? 아니, 저번에 타던 차도 얼마 안 됐는데 왜 새 차를 뽑았어? 아우, 와이프가 이제 임신하고 애 낳으면 큰 차가 더 낫다고 해서 이번에도 좋은 기회가 있어서 이참에 바꿨어. 어때, 엄마? 괜찮지? 아이고, 아직 생기지도 않은 아이 때문에 차를 바꾸면 어떡해. 니들 아파트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그럴 텐데 어쩌려고 벌써 그렇게 차를 바꿔버린 거야. 아이, 괜찮아. 이쯤이야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면 되지 뭐. 엄마, 그래도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좋잖아. 어차피 나중에 사야 할 거 미리 산다고 생각하면 되지. 철없는 아들의 말에 어처구니가 없긴 했지만 그렇다고 이래라 저래라 제가 잔소리를 할 땐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젠 한 가정을 꾸렸으니 아들 내외가 서로 알아서 잘 의논해서 결정한 일이겠거니 생각했었고요. 결혼 초반엔 며느리도 참 잘했습니다. 워낙 살갑고 애교가 많아서 그런지 며느리가 오면 분위기가 참 좋았어요. 와선 반찬도 얻어가고 먹을 것도 얻어가면서 딸처럼 굴기도 했고요. 어머님, 저 이번에 김치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저번에 어머님 주신 거 벌써 다 먹었어요. 어머님 김치가 얼마나 맛있는지 몇 끼니마다 안 꺼내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번엔 좀 많이 주시면 안 돼요?
벌써 그걸 다 먹었어? 아유, 이번에 입맛에 잘 맞았나 보구나. 알았다. 내가 이번엔 김치 많이 해서 줄 테니까 가지고 가서 먹어. 이번에 먹을 건 있니? 그것도 없는데 어머님이 좀 챙겨주시면 안 돼요? 다른 반찬도 덤으로 주시면 좋고요. 네? 알았다, 알았어. 내가 잘 챙겨줄 테니까 다 챙겨가. 그렇게 며느리하고도 정말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며 아들 내외가 하는 행동을 보며 참 탐탁지 않을 때가 많았어요. 어느 날은 저희 집에 저녁을 먹으러 온다고 하더니만 백화점에서 쇼핑을 했는지 차 안에 잔뜩 쇼핑백이 차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잔소리가 나오더군요. 이게 다 뭐냐? 니들 오늘 백화점에서 쇼핑한 거니?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많이 한 번에 사면 돈은 다 어쩌고. 에이, 어머님, 이 정도 그냥 기본이죠. 요즘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이 정도는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 세일해서 사는 거예요. 원가로 사면 훨씬 더 비싸고 그런데 엄청 알뜰살뜰하게 산 거라니까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 요즘 네일샵도 잘 안 연다는데 일은 잘하고 있는 거 맞니? 네? 어머, 어머님, 제 네일샵 언제 열고 닫는지 그걸 계속 지켜보고 계셨어요? 아니, 그건 아니죠. 요즘엔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네일샵을 못 연 건데 좀 그렇네요. 이제 막 돈 버는 사회초년생도 아니고 나이도 30대가 넘었는데 왜 이렇게 돈을 쓰기만 하고 모으진 않을까? 참 답답할 때도 많았답니다. 그래서 아들 며느리에게 잔소리를 하면 두 사람은 정말 듣기 싫어하고 불편해 하더라고요. 반면 딸 내외는 정말 살뜰하게 잘 살았습니다. 차도 결혼하기 전부터 타던 차를 내내 끌고 다니고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도 어찌나 알뜰살뜰 사는지 아이 물품은 주변에서 주는 걸로 쓰거나 중고로 마련해서 사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는 참 알뜰하게 잘 산다 싶었는데 아들 내외는 그런 것들이 유난이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씩 다 같이 모여 밥을 먹을 때면 아들 내외는 꼭 딸 내외한테 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매제, 아무리 그래도 이젠 차 한 대 멀쩡하고 살만하지 않아? 아니, 언제까지 저 10년 넘은 차를 타고 다닐 거야? 아, 형님, 아직 쌩쌩하게 잘 굴러가요. 차 한 대 뽑는 게 한두 푼도 아니고요. 멀쩡한 차가 있는데 괜히 새 차 살 필요 없죠. 나중에 저희 딸 대학 보내고 시집 갈 때 집이라도 하나 해주려고 치면 지금부터 열심히 모아야 하지 않겠어요? 에이, 아무리 그래도 진이가 미용실 하면서 버는 돈도 꽤 될 텐데 그렇게 버는 돈 내내 모아가지고 뭐 할 거야? 쓸 땐 써야지. 아, 네. 그래도 걱정 마세요.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께는 두둑하게 용돈 잘 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또 그런 건 안 아끼거든요. 그러자 며느리가 뒤이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 아가씨 미용실 좀 잘 돼요? 요즘 미용실이 엄청 포화라서 잘 안 된다던데. 아가씨 미용실이라고 무사하겠어요? 그러게요. 요즘 주변에 미용실이 많이 생겨서 저도 걱정 많았는데 천만다행으로 손님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새언니는 네일샵 잘 하고 있어요? 저번에 안 그래도 새언니 간식이라도 줄까 해서 가봤는데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아, 그게 아니 네일샵 문 닫았어요. 네? 문을 닫다니요? 왜요? 아니 뭐 손님도 별로 없고 아무도 안 오는데 가만히 앉아 있기도 그렇고 해서 그냥 문 닫았어요. 나도 다른 거나 해볼까 해서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저도 미용 일이나 해볼까요? 그냥 가위 들고 쓱싹쓱싹 자르기만 하면 될 텐데 아가씨도 하는데 저도 잘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센스는 제가 좀 더 낫잖아요. 아, 그렇지. 센스는 우리 마누라가 더 낫지.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여보, 당신 미용일 배워봐. 당신 손재주도 있어서 아마 진이보다 더 잘할걸? 그런 아들과 며느리의 말에 결국 딸과 사이의 표정은 한순간에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전 너무나 화가 나더라고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다른 거 몰라도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딸과 사이를 무시하는 건 참을 수 없었거든요. 니들이 뭘 잘한다고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해. 진이랑 우리 사이가 요즘 얼마나 잘하는데. 니들은 한 번 우리 식당 도와주러 오지도 않으면서 얘네들은 주말마다 온다. 주말마다. 와서 나 힘들다고 도와주고 용돈까지 주고 가. 근데 니들은 언제 한번 용돈이라도 준 적이 있어? 내내 명품 사고 차 바꾸고 그러면서 이애미애비한테 1,000원이라도 지어준 적이 있느냐고. 아이 엄마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우리도 사정이 나아지면 드리겠지. 근데 그게 아니니까. 아니게 뭐가 아니야. 니들 쓸 돈은 있고 부모한테 선물 하나 줄 돈은 없냐? 하는 게 없으면 조용히라도 있든가. 왜 가만히 자라는 동생을 건드리긴 건드려? 어머님 너무하세요. 저희가 뭘 어쨌다고. 그냥 말 한마디 한 거 가지고 왜 그러세요? 그래, 뭘 그렇게 여동생 편만 들어. 우린 뭐 안 힘든 줄 알아? 참, 엄마 아버지 우리 갈게요. 그러더니 갑자기 아들 내외는 그 자리를 떠나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식사 분위긴 정말 엉망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한동안 아들과 연락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며칠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 아들이 저에게 사과하려고 한 전화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 그 전화를 받고서 정말 까무러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 유리 임신했대. 뭐? 이임신? 네, 며느리가 결혼 5년 만에 드디어 임신을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임신 소식보다 더욱 놀라운 소식은 따로 있었어요. 실은 우리 이번에 또 이사 갔어.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이사라니. 니들 또 이사 갔다고? 보증금 2천에 80짜리로 월세로 이사 왔어. 전 아들의 말을 듣자마자 머리가 하얘지는 줄 알았습니다. 남들은 월세에서 시작해서 점점 넓혀 나간다는데 아들낸 처음 작은 투룸 아파트에서 시작해 점점 줄어들며 월세로 이사를 간 거였거든요. 그렇게 사칠하더니 결국엔 감당 못하고 계속 이사를 다니는 꼴이 전부터 정말 마음에 안 들었는데 결국엔 월세까지 갔다고 하니까 제 입장에선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그런데 며느리가 또 임신을 했다뇨. 이걸 어찌하나 속이 문드러지는 듯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아들 내외를 가만히 둘 수도 없었어요. 그날 정말 남편과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여보, 이걸 어떡하면 좋아. 준범이 내가 아이를 가졌다는데 이대로 월세에 살게 해야 되는 거야? 아휴, 유린 이제 당분간 일도 못할 테고 준범이 버리론 고만고만할 텐데. 그래서 뭐 어쩌려고? 월세 사는 것도 다 지들이 만든 건데. 아휴, 애 낳고 나면 들어갈 돈이 한두 푼이 아닐 텐데 걔들이 정신 차리고 잘 살려나 모르겠네. 손주 생긴다는 건 참 반가운 소식이다만. 그러니까 말이야. 아휴, 어떻게 해야 하나. 밤새 그렇게 남편과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던 끝에 저흰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들 내외에게 전셋집을 얻어주는 거였어요. 서울처럼 비싼 건 아니지만 지방 전세로 3억짜리 아파트를 얻어주기로 했죠. 그렇게 얘기하자 아들과 며느리가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저희 진짜 앞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 이제 니들도 부모가 되는데 다른 거 몰라도 아끼면서 잘 살아야 한다. 아이 태어나면 들어갈 돈이 어마어마해. 부부가 둘이서 서로 똘똘 뭉쳐서 잘 살아야지. 네,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전셋집을 마련해주고서 입주하던 날, 전 아들네 집 청소도 도와주고 반찬도 싸가서 냉장고도 채워주고서 하룻밤을 그 집에서 보내게 되었어요. 그래도 아들네가 편하게 놓을 수 있는 집이 생기니 제 마음도 뿌듯하고 좋더라고요. 그렇게 하룻밤을 보내고서 전 다음 날 일찍 집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나오기 전에 거실 테이블에 용돈 50만 원을 지갑에서 빼서 올려다 두고 조용히 나왔습니다. 아들 내외는 이른 시간이라 아직 잠이 든 듯 보였고 전 슬쩍 돈만 올려두고 그 집을 나왔죠.
그런데 버스를 타려 나오려는 그때 찾아보니 제가 지갑을 또 놓고 나왔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전 다시 아들네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그런데 집 근처에 다다르자마자 약간 싸우는 듯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때가 여름이 끝나갈 때라 현관문에 모기장을 해서 열어두고 있었는데 문이 그렇게 열려 있으니 안쪽에서 다투는 소리가 그대로 들린 거였죠. 그런데 아들과 며느리가 다투는 소리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아, 왜 자꾸 그 아줌마 얘기를 꺼내? 나 안 간다니까. 내가 그 아줌마 안 본다 그랬지? 왜 자꾸 그 얘기를 꺼내냐고. 아이, 좀. 내가 보기엔 장모님 괜찮은데 왜 당신은 자꾸 아니라 그래? 진짜 장모님이 당신한테 못되게 군 거 맞아? 아이, 맞다니까. 지금 당신 내 말보다 그 아줌마 말을 듣는 거야? 와,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걱정하지 마. 애 산후조리비 내가 그 아줌마한테 받아놓을 거니까. 뭘 어떻게 받는다는 건데? 네가 이렇게 대하는데 장모님이 너한테 떡하니 산후조리비 주겠어?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당신이나 어머님한테 생활비 더 받아낼 생각이나 해. 쥐꼬리만한 월급 가지고 우리가 애 낳고 어떻게 살겠어? 여기 전세도 잘 구슬려서 당신 명의로 돌려야지. 전 며느리 말에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 바로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소리를 쳤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벌컥 들어오는 절 보고선 엄청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너희들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고? 어머님,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 나 다 들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뭐? 돈을 받아내? 그게 대체 뭔 소리냐고? 아, 엄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기 뭐가 아니야. 양가 부모한테 돈 받아서 니들 생활하려고 그랬던 거야? 니들이 알아서 돈 벌고 열심히 살 생각은 안 하고? 부모 돈으로 살려고 했어? 아이, 어떻게 니들이 이 정도 도와주는 것도 감지덕지해야지. 어떻게 니들이 그딴 소리 마음대로 내뱉어. 니들이 이렇게 좋은 집에 살 필요도 없다. 다신 연락하지 마. 그렇게 전 그 집을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아들과 며느리가 계속해서 전화가 왔지만 전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집주인에겐 전세를 나오겠다고 다시 얘기했고 그 소식이 또 아들네외 귀에 들어갔는지 하루 종일 전화가 오고 난리가 아니었답니다. 그래도 차마 식당까지 못 오겠다 생각이 들었는지 아들네외는 식당까진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깜짝 놀랄만한 손님이 저희 식당에 찾아왔습니다. 가게 마감이 될 때쯤 슬쩍 문이 열리더니 손님 한 명이 들어왔어요. 전 심란한 마음에 일찍 가게를 마감하려고 마감 얘기를 꺼냈습니다. 죄송한데 저희 가게 마감이라... 어머! 안녕하세요, 사부인. 저 유리 엄마입니다. 네, 그 시간에 찾아온 사람은 바로 며느리의 새엄마 안사돈이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전 화들짝 놀라고선 바로 안사돈을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아니, 여기는 어쩐 일로... 일단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앉으시죠.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바쁘신데 제가 찾아온 건 아닌지요. 아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나저나 여기까진 어쩐 일로 오셨어요? 제 물음에 처음엔 안사돈께서 한참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고심을 하다 어렵게 입을 여시더라고요. 저 실은 사돈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예?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시는지요? 저희 딸 얘기예요. 저희 딸이 오늘 전화가 와선 사돈과 좀 얘기를 해보라고 해서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아, 며느리가 사돈께 연락을 했나 보네요. 무슨 일이신지 혹시 들으셨나요?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전 부모가 자식을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편은 아닙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울 땐 손 내밀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자식은 더 발전하려고 하지도 않고 도움만 바랄 게 뻔하지 않겠습니까? 자세한 얘긴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이번에 해준 전셋집은 다시 거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말에 안사돈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전 갑자기 안사돈이 왜 이러시나 처음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분명 계모의 친딸이 아니니 사이도 좋지 않고 미워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사돈을 찾아 눈물까지 흘리며 슬퍼할 일인가 싶더라고요. 그 순간 안사돈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제가 지금껏 알아왔던 얘긴 진실이 아니었던 거죠. 계모에게 미움받으며 컸다던 며느린 그게 아니라 정반대로 계모를 못살게 굴며 지금껏 살아왔더라고요. 사부인, 정말 죄송합니다. 결혼할 때부터 제가 진작에 진실을 알려드렸어야 하는 건데 그저 딸을 생각하는 마음에 진실을 말씀드리지 못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예? 아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신지. 실은 저희 딸, 절 죽도록 미워했어요.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절 엄마라고 한번 불러본 적도 없고요. 늘 절 투명인간처럼 무시하고 힘들게 했어요. 주변 사람들에겐 제가 자기를 힘들게 군다 어쩐다 그러면서 온갖 소문이란 소문은 다 내는 바람에 이사도 수십 번은 더 다녔고요. 그런데도 아이가 고쳐지질 않더라고요. 저도 저지만 저희 막내딸도 참 많이 당했습니다. 제가 없는 사이 아이를 꼬집고 핥히는 거 기본이고 애가 어느 정도 컸을 땐 시장에 가서 놔두고 온 적도 있어요. 처음엔 그저 애가 엄마를 못 잊어서 절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크면 당연히 나아질 거다. 내가 더 노력하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아지긴커녕 더 심해지더라고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며느리가 오히려 사부인을 힘들게 했다고요? 전 도저히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런 거짓말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본인이 힘들게 살았다 어렵게 컸다며 엉엉 울던 그 얼굴이 지금도 선한데 그게 다 감쪽같이 절 속였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겨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사부인께서 보여준 메시지를 보고선 전 또다시 한번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 메시지는 분명 큰딸이라고 저장된 번호에서 온갖 욕들이 섞인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이게 정말 며느리가 보낸 메시지라고요? 예. 오늘 사부인께서 그렇게 가시고선 저더러 가서 빌고서라도 용서받고 오라더라고요. 그러지 않으면 또 둘째 딸한테 가겠다면서 가서 회사를 뒤엎든 어떻게 하든 자기가 다 망가뜨려 놓겠다면서 그러는데 애미 된 사람으로서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와서 사부인을 만나 뵈니 이건 도저히 아니다 싶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딸 자식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제 탓입니다.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기가 차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온몸엔 소름이 끼쳤고요. 더 들어보니 안사돈께선 며느리를 훈육하려고 정말 어릴 때부터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국엔 다 실패를 한 듯 보였습니다. 점점 갈수록 둘째인 딸에게까지도 피해가 가자 결국 안사돈도 포기하고 며느리 말을 들어줬던 거였고요. 처음 결혼할 때 신혼집을 마련하면서 모아둔 돈이라 내밀었던 그 돈도 안사돈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었고 네일샵을 운영할 때 필요했던 돈도 다 안사돈이 해준 돈이었어요. 그렇게 못된 계모를 하면서 주변에 말했던 그 계모에게 며느린 지금껏 수많은 도움을 받아왔던 거죠. 말 그대로 주변에선 계모에게 힘들게 자랐다고 말하면 동정도 받고 도움도 많이 받으니 그렇게 거짓말을 했던 거였고 정작 계모에겐 실질적으로 큰 도움을 받아왔던 거였죠. 이렇게 소름 끼치는 사실을 다 알고 나니 지금껏 제가 알던 며느리가 정말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결국 저 모든 사실을 알고 나서 아들과 며느리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죠. 그러자 아들은 절 원망하더라고요. 엄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전셋집을 이렇게 홀라당 뺄 수 있냐고요? 아무리 그래도 해준다고 했던 건 해주셔야죠.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는데요. 너야말로 정신 차리고 살아. 부모 등골 빼먹고 살 생각하지 말고 너 스스로 열심히 살아야지. 어떻게 둘이서 똑같이 그런 소리 하고 앉아 있어? 그래도 이건 아니죠. 이건 엄마가 아들 버린 거예요. 아세요? 엄마가 아들을 버린 거라고요. 아니, 아들이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어떻게 엄마라는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요? 저 다신 엄마 안 봐요. 다신 엄마 안 본다고요. 그래도 좋으세요? 그렇게 해도 괜찮으시냐고요? 그래, 그래 이놈아. 이 정신 못 차리는 것 같으니라고. 넌 좀 더 힘들게 살아봐야 돼. 연락도 하지 말거라. 아이, 엄마, 좀 도와주세요. 저 이제 어떻게 살라고. 이제 애까지 태어나면 더 힘든데 어떻게 살라고요? 전 애원하며 절규하는 아들의 전화에도 냉정하게 끊어버렸습니다. 그 후로 여러 번 아들과 며느리에게 연락이 왔지만 전 다 무시해버렸어요. 끝끝내 아들은 저에게 다신 얼굴을 보이지 않겠다며 통보하고선 한동안 연락도 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1년 정도 지난 어느 날 식당으로 누가 찾아왔습니다. 가게 마감을 하고 딱 집으로 가려던 순간 문 밖에서 누가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건 바로 아들이었어요. 아들의 품엔 돌도 되지 않은 아이가 안겨 있었고요. 너 여기 왜 왔어? 여긴 왜 왔냐고. 평생 안 본다더니 여긴 왜 왔어? 엄마, 한 번만 저 용서해 주세요. 저 진짜 도저히 못 살겠어서 온 거예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러더니 아들은 그대로 식당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얼마나 상했는지 덩치가 있었던 아들이 홀쭉해지고 앙상하게 뼈만 남아있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 여자 도망갔어요. 뭐? 도망이라니. 애 놔두고 그럼 네 처가 도망간 거야? 어디로 갔는데? 모르겠어요. 어디 술집에 있다는데 아무리 연락해도 받지도 않고. 엄마, 내가 진짜로 잘못했어요. 나 그 사람 진짜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 사람 말이 다 맞다고 생각했다고요. 저도 속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엄마. 뭐 술집? 아휴, 니들은 도대체 뭘 어쩌고 사는 거야? 도대체 뭘 어쩌고 살길래? 아휴, 엄마 죄송해요. 저도 이 생활이 너무 지긋지긋해서 그래요. 제발 한 번만 좀 도와주세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아이 때문에 회사 출근도 못하고 결국 잘렸어요. 애 맡길 곳도 없고 정말 저 힘들어 죽겠다고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애원하는 아들을 보는데 가슴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이 분위기를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새근새근 잠든 손주가 안쓰러울 뿐이었어요. 그날은 아들에게 손주만 놔두고서 일단 가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손주는 어찌나 순하고 예쁜지 아이 얼굴을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미어지더라고요. 부모 잘못 만나 이 예쁜 아이가 고생하는구나 싶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전 안사돈에게도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안사돈은 며느리가 집을 나간 사실조차 모르고 있더라고요. 사돈, 우리 손주 잘 지내고 있나요? 안사돈 댁에 갖다 들었는데 제가 우리 손주 눈에 밟혀가지고요. 예? 그건 어디서 들으셨어요? 딸이 그러던데 지금 잠깐 밖에 일하러 나와서 손주를 사돈 댁에 보냈다던데 아닌가요? 아휴, 정말 걘 끝도 없이 거짓말이네요. 며느리 집 나간 지 오래랍니다. 저희 아들이 도저히 혼자서 자식 못 보겠다며 저희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근데 며느리가 사돈께 연락을 하는가요? 아휴, 도대체 어디서 뭘 하는 건지 원. 예? 또 그랬어요? 또? 아휴, 정말. 또라뇨? 그게 무슨 소리세요? 전 뒤이어 안사돈이 하는 얘기를 듣고서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사실이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손주가 태어나자마자 며느린 안사돈에게 손주를 맡기고서 자긴 일해야 한다며 가버렸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딸을 한 번씩 데리고 갔다가 종종 한 번씩 또 맡기며 그렇게 몇 달을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충격적인 일이 있었다더라고요. 난 큰딸이 정신 차려서 이젠 자식도 있으니 잘 살려고 그러는구나 싶어서 손줄 봐줬던 건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 전화 와선 술집에 빚이 있어서 여기서 일을 해야 하는데 힘들다고 그걸 갚아달라는데 그래서 제가 500만 원 그 술집에 갚아준 적도 있어요. 근데 또 집을 나가서 술집에서 일한다고요? 아휴 세상에. 그러면서 아무렇지 않게 저한텐 사돈댁에 딸을 보냈다고 하고요. 사부인, 이걸 어쩌면 좋습니까? 정말 어쩌면 좋아요. 사돈 정말 죄송하지만 전 도저히 이제 제 큰딸을 딸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전 할 만큼 한 것 같아요. 이젠 저도 큰딸이랑 도저히 인연을 이어갈 수가 없네요. 사람 변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사돈께는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전 안사돈의 눈물 섞인 말을 들으며 얼마나 안쓰럽고 불쌍했는지 모릅니다. 그토록 못된 계모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는데 결국엔 돌아온 게 이런 결과였으니 안사돈 입장에선 도저히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겠다 싶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안사돈은 큰딸과 인연을 끊었고 그 뒤론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그 얘기를 듣고 나선 아들을 부르고서 냉정하게 손주를 데리고 가라고 했어요. 저한텐 며느리와 연락도 안 된다 어쩐다 해놓고선 안사돈이 제가 손주를 보고 있다는 걸 다 전했다는 건 며느리와 어찌됐든 연락을 주고받긴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절 어떻게든 속여 제 도움을 받으려고 했다는 게 정말 가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냉정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죠. 생각해보니 우리가 네 아이를 봐줘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구나. 네가 하는 행동을 지금까지 봤을 땐 우리가 도와줄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네가 네 애 혼자 한번 키워봐라. 엄마, 그럼 제 직장은요? 제 직장은 어쩌고요? 저 일 안 하면 먹고 살 길이 없는데. 네 직장이고 뭐고 네 아내를 찾든지 둘이서 알아서 해야 할 일이지. 왜 우리한테 그러는 거야? 네 처 찾아가지고 같이 살던지 해. 무조건 힘들다고 우리만 찾아오지 말고 얼른 가거라. 그리고 다신 여기 찾아오지 마. 결국 아들은 손주를 데리고서 가버렸습니다. 그 뒤로 그래도 며느리를 찾아서 다시 셋이 사는 것 같더라고요. 종종 소식을 저희에게 전해오긴 했지만 저희는 아이가 3살 때까지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손주가 3살이 되니 그때부터 다시 아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며느리가 이젠 아예 연락도 다 끊고 진짜 도망을 가버린 거였죠. 엄마, 우리 애 좀 키워주세요. 네? 저 진짜 이러다가 앞으로 일 도저히 못해요. 그래도 아이는 키워야 되잖아요. 난 못 키운다. 네 자식이니까 네가 혼자서 어떻게든 키워봐. 세상에 태어나게 한 건 니들인데 왜 그 몫을 다 하지 않는 거야? 너도 그랬잖니. 부모라면 자식 힘들 때 무조건 도와줘야 한다면서. 자식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며. 너도 부모니까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 자식은 끝까지 책임지고 어떻게든 키워봐. 그게 부모로 살 수 있는 도리 아니냐? 얼마나 자식 키우는 게 힘들고 어려운지 너도 느껴봐야지. 앞으로는 찾아오지 말거라. 애도 이제 어린이집 보내고 다 할 수 있는데 너 힘들다고 자꾸 이렇게 찾아오지 말어. 그 후로는 정말 아들이 손주를 어린이집에 보냈는지 어쩌는지 중간중간 문자도 오긴 합니다. 어느 날은 아이 사진을 찍어 저한테 보내기도 하더라고요. 엄마, 오늘은 꼭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앞으로 잘할게요. 제 아이도 잘 크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한테 키워달라고 안 해요. 그냥 다시 저 받아만 주세요. 아들이 이런 문자를 받을 때면 참 심란합니다. 지금은 아들이 다시 혼자 애를 키운 지 6개월 정도 지났어요. 계속해서 아들이 사진과 문자를 보내오긴 하지만 사실 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큽니다. 매일 잠들기 전에 남편과 하는 말은 아들을 받아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예요.
여보, 준범이도 이제 많이 반성한 것 같은데 이쯤 하면 그만 용서해 줍시다. 어? 남자 혼자 아이 키우는 것도 쉬운 일도 아니고 준범이도 준범이지만 손주가 안쓰럽지 않어? 당신 이럴 때 보면 참 독해. 독하기 뭐가 독해. 쟤들이 지금같이 한 짓을 생각하면 쟤들이 독하면 더 독하지 내가 뭐가 독하다고. 당신도 그렇게 약하게 마음 먹지 마. 애시당초 정신 차릴 거였으면 저렇게 사고도 안 쳤어. 그래도 그렇지. 내가 보기엔 준범이 많이 반성한 것 같은데. 그래도 엄마라고 당신도 신경 많이 쓸 거 아니야. 안 그래? 이쯤 하면 용서할 때도 됐어. 이제 그만하고 받아줍시다. 준범이도 앞으로 애 잘 키우고 잘 살겠다고 하잖아. 아휴, 모르겠어 여보. 정말 받아줘야 하는 건지 아닌지. 이러다가 또 얼렁뚱땅 넘어가는 건 아닌지 말이야. 남편은 그냥 이제 좀 받아주라고 하는데 전 솔직히 너무 고민이 되네요. 아들이 했던 행동을 생각하면 용서할 게 아닌 것 같다가도 손줄 생각하면 안쓰러워 받아주고 싶다가도 이래저래 마음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좀 듣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써보게 되었어요. 지금 제 생각은 정말 반반 중간의 입장이랍니다. 정말 아들이 악어의 눈물인지 아니면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건지 전 좀 더 지켜보고 싶은데 남편은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릴 땐 한번 속 썩이지도 않았던 아들이 이럴 줄은 그땐 상상도 못했었어요. 오히려 잘하는 게 없어 커서 뭘 해야 할까 고민이었던 딸이 더 자신의 인생을 알차고 보람차게 살고 있는 걸 볼 때면 참 사람 인생이라는 게 알다가도 모르는 거구나 싶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딸과 사이가 자주 오면서 저희를 웃게 해주고 있네요. 소녀도 이젠 어느덧 많이 커서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하며 어깨도 주물러주고 애교도 피우는데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기분이 훨씬 좋아지곤 합니다. 할머니, 시원해요? 할머니 이제 식당 일 그만하세요. 매일 이렇게 어깨도 아프고 다리도 아픈데 할머니 그러다 쓰러지면 저 마음 아파요. 아이고, 그래 우리 손녀. 우리 손녀가 이렇게 어깨 두드려 주니까 할머니가 하나도 안 아프네. 우리 소녀 나중에 시집 갈 때까지 이 할미 건강하게 살아야지. 정말요? 할머니 약속했어요? 저 시집 갈 때까지 건강하신 거 약속했어요? 이렇게 딸 가족들과 함께 할 때면 참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아들도 이렇게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았으련만 지금 상황을 만든 건 다 아들 본인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진 전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날이 갈수록 고민이 참 깊어지네요. 저도 여기 사연들을 들을 때면 참 마음이 아프고 슬플 때가 많습니다. 어찌 저렇게 통쾌하고 시원하게 해결하는지 감탄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 정작 제 일엔 참 똑부러지기가 힘들더라고요. 인생이 아마 다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남들의 인생을 볼 땐 누구나 척척 잘 헤쳐나가는 것 같은데 제 인생은 가시밭길 같거든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단할까 싶은데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고난을 짊어지고 사는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70평생 살아와 보니 그 가시밭길도 꽃길이 될 때가 있고 황금길이 될 때도 있더라고요. 그 길을 만드는 건 본인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시밭길을 걷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꽃길로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좀 더 밝고 환하길 바라며 제 이야기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